우와, 못 보던 가방인데 간지가 장난이 아니네. 어디서 샀어? 뭐야. 맨날 자칭 가방 박사라더니 플레이언도 몰라? 아, 당신의 일상을 플레이한다는 그 플레이언 정말 굿인데? 나도 사야겠다. 플레이언닷컴에 들어가봐. 스타일 좋고 가격 착한 가방이 쫙 깔려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플레이어는 디자인은 명품, 가격은 아주 착한 가방입니다. 데일리 백팩부터 레저용 크로스까지 플레이언닷컴. 포털 사이트에서 플레이언을 검색하세요. 당신의 일상을 플레이합니다. 플레이언.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진의 시사정비소입니다. 오늘은 안녕한 날은 아니긴 한데 다들 저녁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원래 금요일날 이 멤버가 완전체예요. 네. 근데 딱 맞춰서 김남국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뭐 오라는 곳이 많았을 텐데 이 사정비서를 선택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막 일찍 다른 가신다고. 방송에는 그 영상 편지 보내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더라고.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응? 사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영상 편지를 생방송 중에 시켜가지고요. 네. 아니, 어디 종편에서요? 아니요, 그 정범주의 품격 시대라고 네. 팟캐스트 경쟁 팟캐스트인데요. 네네. 그렇죠. 그거 팟캐스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정상적인 라디오잖아. TBS 교통방송에서 하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의 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거긴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거기선 무슨 내용으로 방송하셨어요? 거기서는 정봉주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인데 뭐 약간 네. 좀 방송의 범주를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김광진 의원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런가요? 이게 문제가 많은 방송들이었군요. 저희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김 의원님이 뭐 부당한 대우를 우리한테 요구하거나 막 이러면 김 변호사님께 탄핵을. 난 언제든 사퇴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오늘 뭐 웃고 떠들 수 있는 날은 꼭 아니어서 일단 진지한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다들? 저는 2시 반에 잠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잠을 주무셨어요? 조금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도 좀, 뭐 방송 준비하느라 공부도 좀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바쁜 분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김광진 의원님이 집으로 와서 본인 집으로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셨어요, 그 아니요, 시간에? 안 갔죠. 네, 아니, 잘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말이 왜 잘못됐어요? 에이, 그 얘기는 시험 전날에 친구가 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거 꼬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네네. 그거는 1, 네. 2등을 가지고 경쟁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같이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거는 같이 1등 하는 애한테 같이 망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본인은 공부를 딱 끝내놓고 저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막 시작하는데 오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보실 수 있고 또 음성으로만 고음질로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팟빵에서 생중계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조대진 변호사님 얼굴 처음으로 보신 분들 워낙 근데 이분 방송 많이 나가가지고 얼굴은 다 유명. 조대진 변호사님이요? 님이요. 미안해요. 여기 세상에. 조대진 변호사가 지금 글을 남겨가지고 네. 저를 조대진 변호사로. 네, 저도. 예, 죄송합니다. 조대진 변호사님께 죄송합니다. 예. 세상에. 조대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의원님 얼굴 너무 오징어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좀 얼굴 조정 안 되나요? 김남국 변호사님 되게 잘 나오시는데. 김남국 중심으로만 그 화면을 받을게요.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 떨리는 날인가 봐요. 네. 아까 이정미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네. 출근길 모습 보셨죠? 네.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웃겼어요. 그거 보니까. 뭐예요, 머리에 이게? 머리에 여자들 머리에 많은 롤 있거든요. 고데기 같은 거 네, 그거. 아침에. 있잖아요. 미처 안 빼시고 오셨구나. 네. 얼마나 그 네, 맞아요. 떨렸으면 네, 그런 정신 것까지 없으시겠죠.
참, 그 마음들을 모아서, 다 이제 최종적인 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8대 0을 희망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아이, 약간의 희망은 우리가 하는 거고, 변호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저는 약간 소수 의견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말씀을. 어. 네. 그러니까 불안한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전조들이 보이긴 했는데 어제 이제 평의가 열렸는지는 좀 알려주지 않아서 네. 사실상 그저께 있었던 평의가 마지막 평의인데요. 네. 그 마지막 평의가 2시간 반 가량 되었다라는 것은 평의 기간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길었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네. 또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고 시간을 보게 되면 10시였고 통합진보당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시 선고였는데 오늘은 11시 선고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평의와 관련해서 1시간 정도 재판관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뭔가 논의할 게 조금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의견 일치를 안 보고, 그러니까 진짜 논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늘 오전 1시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어제든 아니면 일정을 뭐 13일로 하든 그 그렇죠. 이후로 하든 네네. 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시간을 더 잡아놨으니까 뭐 이게 더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어제 제가 아는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한 9시 전에 대부분의 재판관실에 불이 다 꺼졌는데 딱 한 분이 9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계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불을 안 끄고 가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라면 드셨을 것 같아요. 다수 의견은 사실은 판결문 작성을 하나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일거에 퇴근을 하는데 소수 의견은 따로 별도의 본인의 어떤 더 날카로운 논리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혼자 남아서 소수 의견 판결문 작성한 것이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방이 왠지 소수 의견을 쓸 것 같은 그렇죠. 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이름이 약간은 누구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야 신빙성이 없네. 아니 재판관 이름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것까지 제가 못 우리가 여쭤봤는데. 잠깐 방금 이정미 재판관의 출근길 모습 이 얘기를 나눴는데 방금 헌재 공보관이 이것을 기자분들에게 브리핑을 했나 봐요. 이정미 재판관이 어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고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머리도 헝클어지고 엉망이었다. 방송사들이 되도록 이정미 재판관 출근 영상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재 공보실에서 헌재 나온. 공보실에서 얘기를 네. 했는데 기자단에서는 안 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공보단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알려지네요. 그 공보단의 예. 입장이 헌재 어떤 품위 유지 관련된 요청인 건가요? 좀 재밌네요. 뭐 그런 걸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해. 할 수도 있지. 근데 아까 그 근데 네.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에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희화되고 싶지 않다. 네, 재판관으로서 평생을 바쳐왔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고인 것인데 그렇게 희화되긴 좀 아쉽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기자로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분의 생각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사진이기 때문에 꼭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정미 재판관의 그런 모습이 이 재판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런 부분을 또 정말 딱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를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아까 평의 얘기하셨는데 평이라는 게 이렇게 막판까지 막 1시간, 2시간 더 평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평의 과정이라는 게 이게 각자 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상대를 설득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뭐 토론하고 논쟁할 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평의 절차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 측에서 거의 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시피 대통령 측. 그렇죠. 예.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시피 막 항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마다 네. 판단을 해줄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의 과정에서 아마 오늘 재판 선고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올 것이 각하와 관련된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각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본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오늘 선고에서 피청구인 측,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주장한 각하 주장이 과연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각하 사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 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냐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원천 무효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8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니까 이것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헌재에서 이정미 재판관과 박한철 소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 판례를 찾아보니까 2012 헌마 2 사건이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는 8명 재판관이 선고를 하면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상당한 기간 동안 그 8명 재판관으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9명의 재판관이 전제가 돼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런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더해서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게 되면 과반수면은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판결에.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사건, 탄핵 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이런 심판인 경우에는 6인 이상이면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법률 지식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송에서 각하를 시키려면 이런 재판들이 다 진행되기 전에, 이것은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니면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시키겠다. 정상 재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각하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십몇 차까지 서로 간에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다라고 합의를 봐가지고 논쟁도 했고, 그거 하고 나서 각하를 시키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하 주장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각하 주장은 가장 처음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하 사유를 먼저 다투게 되면 사실은 그렇죠. 본안으로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하됐으면 재판 자체가 안 열린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 재판에서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각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한 다음에 각하 결정을 마지막에 판단을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시점이 언제냐를 생각을 해보면 각하 주장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각하 사유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안에 대한 주장은 사실은 조금 쉽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각하와 관련된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아예 본안으로 넘어올 본안 판단까지 받을 필요조차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피청구인 측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을 보게 되면 각하와 관련해서는 아예 주장을 하지 않았고 네. 다투는 것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각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안과 관련된 항변만 계속 쭉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오고 네. 나서 한 2월 중순 또는 말경부터 하니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자, 일단 저희 방송 진행하는 것을 먼저 좀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했는데 15분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는 우리 특파원이죠. 길바닥 저널리스트를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서 5대 쟁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우리 김남국 변호사께서 분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1시가 될 텐데 11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헌재가 생중계로 이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생중계가 나오는 순간순간에 저희가 그것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잘 분석해보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아마 1시간 정도 걸리겠죠? 최종적으로 선고문을 다 읽는데.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점심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 25분이 걸렸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탄핵 사유는 3가지였는데 수치상으로 나눠 보면 지금 이제 한 8분씩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3개니까 한
105분 정도인데 마음으로는 103개라고 생각하는군요. 108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108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아마도 1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해서 12시까지 딱 같이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보니까 국회가 오늘 국회도 식당 있잖아요. 국회 식당의 점심 메뉴가 잔치국수고 저녁 메뉴는 찜닭이더라고요. 뭔가 의미심장한 네. 그 원래 이 메뉴를 한 달 전에 공개를 다 해주거든요. 이 한 달치의 메뉴가 다 그 어플에 올라와 있는데 오. 그 식당 영양사 분께서 오늘 현재 대단한데요? 판결이 날 걸로 거의 예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아우 대단한 분입니다. 영양사분이 예. 좌파구나. 그 국회 식당이 맛이 없다고 계속 해가지고 진짜 맛없더라고요 거기. 그 사무처가 그 조합이 아예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좋아졌습니다. 예. 자, 우리 예정된 시간 10시 15분이 됐는데요. 그 길바닥 저널리스트 연결해서 현재 앞에 지금 뭐 가포 비상대기 상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가포 비상대기면 지금 어떤 전화 상태인 연결 거예요? 됐거든요, 예. 지금? 예. 예. 여보세요? 예, 네, 길바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사정비소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아, 좀 활기차게 얘기해봐요, 활기차게. 활기찰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확하게? 지금 헌법재판소 그 심판정 입구에 있습니다. 심판정 입구에. 그러면은 예.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은 안 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사전에 풀단이라고 해서 그 생방송 중계할 수 있는 몇 채들만 선정된 업체들만 들어가서 찍을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진으로 막 이렇게 보면 네. 차벽이 엄청 설치돼 있고 막 출입도 네네. 통제하는 것 같고 막 그러던데 네네. 실제 시민들의 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자들만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사실 아침 6시에 이곳에 왔는데요. 예. 그 사실상 오전에 인사동 사거리서부터 도로 통제는 완전히 됐고요. 예. 여기 안국역 입구서부터는 지금 경찰의 차벽 설치가 이미 이루어져서, 예. 이곳에, 헌법재판소 앞까지 오려면 3번, 4번의 검문 검색, 신분증 확인을 일일이 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예. 오늘 그 탄기국에서 헌재 네. 앞에서 태극기 축제를 벌이겠다. 아주 그 네네.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 네네. 사람들 많이 와 있나요? 예, 사실상 안국역과 헌법재판소 안국역 3번 출구 쪽 앞쪽에, 네. 탄기국의 집회 인원이 이미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지금 사전 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좀 격앙되어 있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뭐 보면. 폭력적인 뭐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되나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목소리에서 뭐 오늘 자기네들은 뭐 기각이나 각하가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좀 강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좀 볼 수는 있어요. 예, 잠시만요. 네? 설명 하나만 드리고, 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길바닥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저희는 헤드폰을 끼고 하고 있어서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음성으로 같이 들으실 분은 팟빵에서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팟빵 어플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길바닥 저널리스트의 목소리까지 같이 해서 들으실 수 있고, 또 지금 페북이 약간 끊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듣는 거는 팟빵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페북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읽어가면서 방송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질문 또 드릴게요. 그러면 인용을 바라는 쪽 분위기는 또 어때요? 이 탄핵을 인용을 지금 촉구하는 그는 아직 뭐 1인씩이라든가 소규모의 몇 명뿐이 아직 안 보이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는 탄기국 쪽에 인원이 좀 많이 나와서 집회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헌법재판소에는 집회라고 하는 정도의 규모로 있는 분들은 헌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도 지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이곳은 2중, 3중 차벽을 설치를 해서 그 집회를 완전히 차단을 한 상태고요.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안국역 헌법재판소 길 건너 맞은편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일단 길바닥 저널리스트도 그 현장을 끊임없이 받고 지난 2달간, 3달간 그 광장에서 여러 민심들을 들으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결정 날 것처럼 보이세요? 주위의 상황들은?
뭐, 실제적으로 지금 인용이 될 거라는 무게가 조금 많이 실려져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상식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촛불을 들은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예.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12시 이후에 시민들은 또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할 텐데 오후에도 촛불 집회나 뭐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촛불 집회 쪽에서도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오늘 11시 선고가 난 이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발적으로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미리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길바닥님, 네. 오늘 좀 무리하지 마시고 괜히 탕기국한테 두드려 맞지 마시고 오늘은 좀 자중하세요. 이분이 워낙 저돌적으로 막 취재 현장을 헤집고 다니는 분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당국 분들은 취재를 하면 정북 좌파가 취재한다 그러고 취재를 안 하면 너희들은 취재도 안 하면서 얘기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까 제가 집회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취재를 한 쪽의 언론인들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 또 반대로 탄핵이 인용이 될 때에는 언론인들 머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망가세요, 길바닥님. 그래서 저희는 인용이 될 거라 믿고 있는데, 예. 이게 선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다른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전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길바닥 별로 사람들이 기자인지 잘 모르니까 기자증 안 차고 빨리 태극기 하나 주워 들고 그 현장에 가시면 괜찮아요. 예. 제가 태극기 들면은 바로 애국심이. 자, 저희가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하나만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예. 현장에 계시니까, 네네. 뭐, 일반적인 정치 분석이야, 스튜디오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 현장에 네. 계신 분으로서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지금 하실 말씀 좀 있으시면. 사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굉장히 오랜 시간 헌재에서 다투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19차 막 이렇게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끝까지 조금 이 선고가 끝날 때까지 좀 모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꼭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재판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재판소 밖에 있는 길바닥 저널리스트도 정확하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 특별한 일이 있거나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먼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진보 매체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면 박사모 탕기국 이분들이 실제로 막 두드려 팬다 그래요. 그래서 한 기자분이 2번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도 나갈 때마다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아예 나갈 때 진짜로 태극기를 두르고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가면 그 할아버지들이 이 젊은 양반이 참 개념이 있네, 막 되게 참 바르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팟빵의 실시간 중계를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게 팟빵 어플을 깔아야지만 보나요? 아니죠. 그냥 볼 수 있죠. 예. 팟빵 안에 들어오셔서 시사정비소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페북 같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날개 회원이나 누가 링크 주소 좀 만들어가지고 게시판에다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음성 지원은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길바닥님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하시러 방금 들어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다시 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고하기로는 오늘 시사정비소가 헌재 앞에 모두 출동을 해서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겠다 예고 드렸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좀 안정적인 방송 좀 중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예전처럼 진행을 하고요. 현장 상황은 아까처럼 길바닥 저널리스트 연결해서 무슨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김남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5대 쟁점 사항이라고 하는 걸 조목조목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개 쟁점 사항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내용과 13개의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 일단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 국회 측에서 발의한 내용은 원래 탄핵 소추안 사유 자체가 13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13가지를 전부 다 쟁점마다 헌법재판관들이 뭐 심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일원 재판관이 직권으로 해서 이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사유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의사나 이런 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국정에 깊게 개입을 해서 의사나 이런 것에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어떤 것이 뭐 권한 남용이냐 이럴 것이냐 할 것인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심지어는 모금 금액까지 대기업별로 지정을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이 언론 자유 침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5년도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사장과 당시에 뭐 취재를 했던 기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류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도 관저에서 계속 놀았다라는 그 혐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5가지 쟁점으로 분류해서 심리를 조금 신속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개로 나누든 13개 탄핵 사유로 보든지 간에 이 중에서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개 중에 한 가지만 다 8명이 전부 다 이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탄핵은 되는 겁니까? 네. 탄핵 그 심판에서 뭐 이제 일단은 또 판결 절차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쟁점형 판결과 주문형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쟁점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각 사안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는 거고요. 주문형 판결은 결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판결을 좀 많이 하고 네. 이례적으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일 때는 쟁점형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 큰 결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주문에 대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각하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쟁점형 판결은 하나하나 쟁점마다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 결론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굉장히 이제 조금 큰 차이가 있어서 국회 측에서는 쟁점형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쟁점형 판결은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문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각하 의견을 낸 분들은 뭐 인용이나 뭐 기각이나 따로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기각이 쉽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쟁점형 판결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판결은 주문형 판결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 13가지 뭐 여러 가지 탄핵 소추안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판단을 받아도 탄핵이 인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지점에서 그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다 밝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2005년에 헌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판결과 달라진 게 이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주문형 판결이랑 각 쟁점별 판결에서 쟁점별 판결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 부분이? 쟁점별 판결에도 들어갈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판결문에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수 의견은 전체의 하나의 판결문으로 해서 재판관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다수 의견이다라고 해서 누구는 다수 의견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네. 소수 의견은 별도의 의견을 쓰게 되는데 이 소수 의견은 결국에는 별도 의견을 쓴다고 한다면 각각의 다수 의견에 대한 어떤 쟁점에서 다수 의견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수 의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5가지를 한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재판관 분들이 이제 30분 남았네요. 11시부터 이 내용들을 하겠지만, 김남국 변호사가 생각하는
고민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신을 위배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처럼 비법률가가 보기에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헌재에 제출된 기록이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조금 사실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나왔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상 기밀이 일단은 국정농단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데에 전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7건의 그러니까 47건은 아니지만 뭐 180 몇 건의 187건인가요? 한 180여 건의 문건이 유출됐는데 그 중에 한 47건이 기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밀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 국가의 어떤 관료의 인선 자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책 자료,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내용이 전달된 것을 넘어서서 뭐 전달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달된 것이 반대로 거꾸로 최순실 씨가 이것을 검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견이 전달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 의해서 행사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 파일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태블릿 PC에 또 문건이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실제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을 복원해 보니까 이런 문자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VIP가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컨펌을 받으라고 했답니다라는 네. 그런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했다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되고요. 네. 또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외삼촌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추천을 했는데 바로 그대로 됐더라. 네. 또 본인의 또 홍익대학교 은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또 장관 자리에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 그대로 되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확실하게 인정이 조금 될 근데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선거법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불법인 것은 맞더라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뭐 이게 잘못은 있었다. 근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까지는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거법도 분명히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는 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금 네. 받으면 불법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참고하는 정도였지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 초래될까요? 근데 이거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형사재판과 이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랑도 관련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예 우리 헌법에 그 이야기가 네. 나와 있는데요. 헌법 65조 2항을 보게 되면 똑똑해. 다 알아. 네. 탄핵 심판은 형사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또 강일원 재판관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주장을 여러 차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책임을 물어서 탄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과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네. 일반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정과 관련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그때 사유였는데요. 첫 번째 사유가 선거법 위반, 두 번째 사유가 측근 비리, 그다음 세 번째 사유가 국민 경제 파탄, 뭐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사실 자체를 다 전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에 직접 개입한 바가 없다. 문건이 조금 유출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들어보라고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인사나 정책의 의사 결정에 개입은 했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의견을 들었을 뿐이고 인사 절차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다시 김광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2004년도에 그 헌법재판관에 나온 어떤 그 법리에 따르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한 이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대의기관이다.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어떤 법률 위반을 무조건적으로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대한 헌법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 판결문을 좀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이것을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음미하신 분들이면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쟁점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쟁점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이에요. 네, 이제 권한 남용인데요. 이게 너무나 권한을 남용한 게 많아서 도대체 어떤 것을 권한 남용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 모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시장 경제 질서 위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선한 의지, 나는 정말 선한 뜻으로 문화 융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지라고 할지라도 그 모금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금 과정에서 불법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기업별로 얼마를 할당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도 본인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정경련의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모금 관련해서 강력하게 진술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승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승마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역성을 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것이 나는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백하게 또 인정이 되는 거죠. 또 직권남용과 관련된 또 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KT의 이사 이동수인가요? KT의 이사 2명을 꽂아 넣었고 또 이 꽂아 넣은 사람을 또 돈 되는 곳에 넣으려고 해가지고 광고를 총괄하는 부서로 또 전출시키려고 했고 네. 또 대한항공에 또 인사를 해서 이분을 3년 연임시키려고 했고 또 하나은행에 있었던 그분을 또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네. 사기업에 사람들을 꽂아놓고 이사로 승진시키고 이런 부분은 다 전부 다 권한남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 일단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당연히 블랙리스트 이 부분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살레지오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저 살레시오 고등학교 40회 졸업생입니다. 살레지오가 지금 전체 수업을 중단하고 방송 생중계를 보고 있대요. 정말요? 페이스북에 유재상님께서 선배님 남겨주셨는데. 응원하고 계시네요.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유재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 유주승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이렇게 다 인용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국민들은 어차피 또 이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겸해서 뭐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그 과거에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약간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을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국회 측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과거에 직권상정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재판관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바로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임명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재판관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머지 재판관들은 전부 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딱 이 두 분만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과 관련해서도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정말 13일 이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13일 이후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연적장을 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소양이 있는 그러니까 그냥 뭐 재판관 법조인들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뭐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 두 분의 재판관이 그 변론 기일 그 과정에서 뭐 다른 행동을 취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특이한 점은? 예,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그러고요. 네. 실제 제가 뭐 재판, 보도 과정에서 유심히 정말 이분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가 봤는데, 뭐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박한철 소장도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이분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수 중에 보수다. 보수왕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쭉 판결해온 것들도 봐도 사실은 보수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에 입각을 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히 주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법관 출신 한 그 변호사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보수주의자면 보수주의자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 사람 너무 강한 보수주의 아닌가라고 할수록 법에 원칙적으로 다가갈 거니까 너무 두려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8대0 인용을 뭐 예상하긴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기각 선고를 한다면 그건 저는 박한철 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수주의자하고 원칙주의자가 지금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원칙주의자라기보다는 이분의 행적을 보면 좀 비합리적인 보수주의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 딱 한 표 기각표가 나온다면 이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네, 박한철 소장이 수장은? 남아있었다면. 남아있었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재밌는 얘기는 일단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아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2개를 말고 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짤을 만들어가지고 그 헤어롤 2개를 벌써 나왔어요? 인용의 앞글자를 딴 거다. 인용의 그렇게 사인을 보내신 거군요. 사인을 미리 보내고 오신 거다. 인용된다. 참 그런 말이 있네요. 저도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요. 지금 그 태극기 집회에서 3박 4일 그 연속 심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딱 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네. 그 앞은 지금 다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출구 운영궁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운영궁을 좀 찾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운영궁이 흥선대원.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하야에서 거기서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그러네요. 원하시는 거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인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밑에 네. 또 다른 탄국에서도 이걸 만들었나 봐요. 어. 뭐라고 했냐면
탕기국은 아니네요. 재판관 2명이 말아먹었다. 그래서 6대2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기도 하는데 여튼 결론을 지켜보시죠. 예. 네, 어쨌든 인용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 쟁점으로 우리가 넘어가 시간 볼게요. 관계상 예. 언론 자유는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언론 자유,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가 세 번째 쟁점인데, 네. 네. 여기에는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는 빠져 있는 건가요?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검 수사 결과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힘이 센 어떤 증거가 됐을 텐데요. 그 부분이 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에서의 어떤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공소 사실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청와대의 윗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윗선이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윗선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밖에 네.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특검 수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 당시에 이제 문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독대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시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개입이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증거로는 채택이 안 돼서 참고 서면으로는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을 하는데 언론 자유 침해의 판단을 하는 데는 좀 아마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쟁점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인데 이게 제일 모호해요. 이게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무슨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 헌법 10조에 있는 부분인데요. 뭐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헌법 10조에서 이제 그 국민의 어떤 뭐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무가 나온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맞습니다. 책임 바로 이런 이제 건가요?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회에서 이걸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네. 뭐 종편이나 이런 데 패널을 보게 되면 국회에서 이것을 빼야 된다라는 그 논의가 그 생명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빼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입증의 그렇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증의 논의를 조금 더 넘어서서 심리가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세월호 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네. 박주민 의원님이 네. 탄핵소추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입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안으로 넣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책무, 세월호의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책무를 했느냐 네.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로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다른 부분들은 뻔히 봐도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혹은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인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누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소수 의견들이 생기더라도 전체 파면에 이르는 것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죠. 13가지 중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그중 하나만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 것이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고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국회 측에서 그 박주민 의원이 이걸 넣은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해명하도록 청와대에 보냈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 어쨌든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의료 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 해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해명을 좀 살펴보면 정말 네.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학생들이 제대로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2시 50분에 알아가지고 그제서야 이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대본을 방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림멀리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한 네.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리를 네, 하고 그쵸. 바로 중대본을 왜 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또 엉뚱하게 뭐
그 중대본 차 사고가 나서 네. 늦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2시 50분에 뭐 보고가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2시 50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 탓을 했죠. 근데 네. 언론에서 오보를 정정한 시점은 11시, 그러니까 YTN에서 한 11시 한 5분 정도에 네. 구조가 전원 구조가 됐다라는 오보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보가 정정된 것이 11시 30분경입니다. 네, 거의 바로 한 네, 30분, 정정했어요.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다 정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어디에서 취재를 합니까? 결국에는 중대본을 통해서 취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부 다 구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또 중대본과 청와대의 교신 기록을 보게 되면요. 한 100몇 명만 육지로 나와서 구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있냐? 그 배 주변에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배 주변에 없다. 그럼 배에 들어가 있겠네요라고 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470 몇 명의 승무원이 그 승객이 있는데 그 중에 100 몇 명이 구조가 되었고 나머지는 구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조가 되지 않고 배 안에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야죠. 네. 바보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당연히 알아야죠. 네. 그래서 2시 50분에 그제서야 오보 때문에 그제서야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진짜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보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좀 모호한 대목이 이 4번째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어떤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리인 측에서 가장 공세적으로 이게 물어뜯을 수 있는 항목인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할 수 있는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거. 네네. 이게 가장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계속 물고 뜯었다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면 이건 진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 7시간 해명을 못함으로 인해서 인용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다시 갈게요.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있네요. 예. 설명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와 그리고 팟빵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듣고 계신데요. 기왕 팟빵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도 한번 같이 눌러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날마다 또 좋은 방송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을 같이 계속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하기 구독 한번 버튼이 꼭, 예. 구독하기라고 돼 있지 않고 구독이라고 써 있어요. 그 구독이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하기가 되니까 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눌러진 건지 아닌 건지가 헷갈리게 그렇죠. 맞아요. 되어 있군요. 예, 팟빵 사장님 보고 계시면 이거 좀 잘 정비해 주세요. 예. 자, 자기 화면에 구독이라고 떠 있으면 구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네, 마지막 쟁점. 네, 마지막 쟁점이 이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인데요. 네. 그 형사법 위반이 워낙 그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가 많아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뇌물수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상 기밀 유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권남용 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직권남용도 또 범죄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하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인 거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최순실 씨의 지인, 그러니까 정유라 씨 친구의 어머니, 부모님의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을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건데요. 네. 이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는데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유경수 여사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있을 때부터 어려운 중소기업의 민원을 쳐내서는 안 된다. 청와대 찾아온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요. 자, 우리가 네. 근데 궁금한 게, 뭐, 이재용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관돼서 막 이렇게 주고받은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저쪽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통장으로 받은 건 아니지 않냐.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흔히 말하는 제3자 뇌물이라고 할지라도 최순실에 받아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인정하는데, 최순실의 이익을 얻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한 몸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건 심증적인 것이고 네. 법리적으로는 사실 뭐 자연인이 가족도 예.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하면요. 저는 사실 박사모 회원입니다. 오? 박사모 카페에 이제 네. 가입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이론 한 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론 한 푼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네. 거 받았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게 받았다라는 건 아니고요. 뭐 금방 이렇게 받았을 말을 왜냐면 또 돌려요. 명예훼손 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 손봉규 변호사하고 방송하는데 그 명예훼손이라고 막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있을 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뇌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돼서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여러 차례 비선진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결제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직접 이제 옷값이라든가 의상실 인건비라든가 의상실을 꾸려가지고 한 임대료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불했다라는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고영태 씨나 네. 의상실 관계자는 최순실 씨로부터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가방이라든가 옷을 받은 그 기간은 상당히 긴데 뭐 한 4년 가까이가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해명하는 부분은 윤 전 추행정관이나 이영주 행정관이 뭐 노란 봉투에 담아가서 전달을 했다. 그런 네.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노란 봉투에 든 게 돈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시장의 네. 장사꾼도 아니고 돈을 뭐 그렇게 전달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뇌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박채윤 씨가 사실은 뭐 안종범 수석에게 뭐 가방이라든가 여러 차례 한 4천여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박채윤 씨가 안종범 수석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에게도 뇌물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냥 가서 만난 게 아니라 누구와 만났다? 박채훈 씨와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네. 이 박채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안종범 수석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한테까지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을 주지 않으려고 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고까지 5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그 상황들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팟빵 어플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그 방송을 들으셔도 다른 뉴스나 채널을 돌리지 않으셔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 내용을 그대로 팟빵 어플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내용이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코멘트들도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뉴스 채널로 굳이 돌리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뇌물 부분에서요. 이미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430억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인정한 거잖아요. 네네. 그중에 300억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고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하면 430억을 최순실 혼자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박근혜 측에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네. 하면서 이건 전부 다 최순실 씨의 농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최순실 씨는 본인의 탓이 아니고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차은택 씨,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 씨가 다 한 네. 거고 그다음에 동교 연계 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3자 뇌물죄를 제3자 뇌물죄 이 규정을 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직접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제3자가 받은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정을 알고서 최순실 씨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뭐 한 푼도 안 받았다라는 것 상관없이 이 부분과 관련된 뇌물죄 혐의도 사실 인정이 될 것으로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곧 선고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남은 과정들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그 네. 선고가 있는데 그 선고 사실은 끝까지 사실은 네. 다 그 들어봐야 되는 다 거죠. 들어봐야 되는 게 네. 정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이제 4단계 고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48조를 보게 되면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반드시 이거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사건인 경우에는 이유를 먼저 읽은 다음에 주문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저는 4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곽하사유가 되는지, 네. 곽하사유가 되는지 먼저 재판부에서 그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인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도 계속 심리 과정 중간중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서 이야기한 13가지 사유들이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명백한 증거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또 국민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태극기 집회에 나가 계신 분들이 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실 인정 자체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좀 다투게 될 것이고요. 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또 탄핵 인용이 아닌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 인정, 그 법률과 헌법 위반이 정말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제 그 이유에서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를 또 설명을 또 할 거고요. 또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또 낙관할 수가 없는 것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에 대해서 인용이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몇 명인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문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조금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시가 되면 이제 재판관들이 입장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으로 뭐 국회 측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듣고 바로 재판부의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네, 그 2016 헌나 사건인데요. 네. 2016 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입장하고 예. 계시는군요. 네. 네네. 지금 일동 기립했는데 우리도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일어날까요? 네. 잠깐 앉을까요? 네. 아직 안 앉으셨어. 예, 이제 저희 앉읍시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말씀. 의자는 그대로 9개네요. 한 개 의자를 좀 빼지 듣죠? 않고. 네, 네. 너무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이정미 재판관이 혼자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양쪽 일반적으로는 대리인들의 소수 의견의 변론을 경우에는 경청하였습니다. 실제 소수 의견을 내신 증거 분들한테 조사된 지명을 해서 자료는 소수 의견의 4만 의미나 이런 것을 또 8,000여 밝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반적으로는 소수 이외의 의견한테 분들이 제출한 마이크를 넘깁니다. 판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뭔가 바랍니다. 좋은 말 같아. 좋은 말 또한 같아.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어떠한 할 경우에도 저런 말 안 가치라고 해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하가 소추 되냐, 의결서에 각하 사유부터 기재된 먼저 소추 살펴보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각하 아니라는 다음으로 네, 각하 얘기 아닙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제가 법사위의 모 조사도 방송을 없이 오후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요. 공소장과 작가님이 지금 신문 주제를 기사 알려줬는데 정도만 증거로 탄핵 지시되었다는 인용을 전제로 한 점에 주제를 대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이 멘트 분위기를 보고 그러신 건가요?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근데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워낙 쉽게 설명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따로 그렇지 코멘트를 않다는 달거나 뭐 기준은 해석을 하지 않고 미리 저대로 찬성 방송을 또는 들어도 반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장에게 지금 예. 이정미 소개하고 재판관이 토론할 각하의 수 사유가 있습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런데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예.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과 2항 내용입니다. 모두 그래서 참석한 헌법재판소법에 상태에서 위반되지 않기 재판을 때문에 할 수 문제가 있을 없다라는 그런 때까지 취지로 기다려야 말씀하시는 한다는 겁니다. 주장은 최소 7인만 있으면 헌재와 된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걱정했던 헌법재판소장을 게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헌법재판관분들이 있는 출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를 걱정했는데 심리를 오늘 하지 다행히 말라는 8인 모두 주장으로서 출석하셨네요.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일단 수는 각하 없습니다. 부분은 아무것도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헌법이나 분위기 법률을 좋습니다.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각하는 아닌데 없습니다. 기각 막 이런 거야.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각하 사유 5가지를 전부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정말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설득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재판 절차가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조금 강하게 항변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민주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별로 자유를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면직 공무단인권 위반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로 의해서 면직된 건 맞지만 그게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론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네, 거죠. 그 세계일보 사장 그 해고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2가지 사유가 전부 다 증거에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그럼 5개 우리 항목 중에서 1번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 국가주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이 2가지는 지금 아니라라고 말하는 아닙니다. 거잖아요. 그 언론 자유 침해나 이런 부분에도 또 세부 항목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근데 국민들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충격과 재판정에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라는 듣고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꿈을 되지 꾸고 있는 것 아니한다고 같습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끝났습니다. 인정하지 네. 않은 거죠. 예. 요약본처럼 피청구인에게 앞에를 얘기하고 보고되는 다시 서류는 또 시작되나요? 대부분 자세한 설명들이? 부속비서관 아닙니다. 정보성이 하나하나 설명해서 넘어갈 겁니다. 피청구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전달하였는데 세월호 부분은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2013년 그럼 생각보다 1월경부터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1시간 이렇게 안 걸릴 것 그럴 가능성도 같은데. 있습니다.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 같아요. 또한 최서원은 네, 여기는 사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최서원이 지금 최순실인 거죠? 예, 맞습니다.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명, 그러나?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미치겠다.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서원으로 봤네요.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결론인 거잖아요. 예, 결론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야, 다 아니라 기업 그래놓고 왜 또.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소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이거 탄핵되는 거죠, 지금? 끝까지 들어봐야 될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논쟁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단 헌법 위반을 논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 8대 0 인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재판에 않았고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도 작용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는 이 다 수사를 사건 받겠다고 소추와 하면서 관련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피청구인의 영향을 받은 것 일련의 같습니다.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빨리 나오네.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전원. 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생각보다 의무 및 빨리 끝났네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여기서 그 마칩니다. 보충 의견이 소수 의견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수 의견, 그러니까 다수의 재판관들이 했던 의견에 더 이것에 부연하고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왜 아니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주어를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은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서원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요. 쟁점 부분에서 보면
보면 근데 뇌물 일단 수수를 인정을 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 김남국 그렇죠. 변호사님이 네. 약속된 다른 네, 일정이 다음- 있으셔가지고 네. 먼저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얘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나서 죄송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시사정비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참. 뭐 사실은 이제 결정이 8대 0이어서 뭘 네. 어떻게 분석하고 말고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 거봐, 야,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된다니까, 8대0. 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뭐. 우리 이쯤에서 잠시만요. 길바닥 저널리스트 연결해서 현장 상황 한번 연결해볼까요? 그러실까요? 네. 예.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난리가 그쪽 났을 것 분위기가 같은데. 궁금하네요. 안국역 진짜. 사거리의 방송의 모습들도 지금 뭐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국회 소추단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 와 있죠. 그 모습들도 보이고. 네, 네, 길바닥님. 네네네. 네, 탄핵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잠시 후면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곧 나와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 앞쪽으로 해서 지금 포토라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탄기국 사람들 표정 어때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탄핵국소 지금 소리로서는 아직 가늠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막 탄핵 인용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오늘의 선고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저는 심판정 입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잠잠하군요. 네. 네네. 곧 나올 것 같아서 요 입장을 좀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시죠. 전달을 네. 해드리는 게 예, 예, 좋을 것 다시 그래 한번 주십시오. 연결. 예,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같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같아요. 예. 자, 이제 네. 결국은 두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탄핵이 된 이후에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초래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대선의 네. 시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지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즉각 파면이 된 상태고요. 이제 네. 대통령이 아닌 게 맞아요. 바로 청와대를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이분이 아직 생가란다. 본가. 관저. 네. 관저. 아니. 사저. 사저. 네. 사저가 네.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옮겨갈 곳이 없다. 지금 이렇게 에이. 버티지 저 않겠냐. 백담사 있잖아요. 백담사.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논쟁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청와대 경호실이나 이런 데서 네. 바로 빼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결정권이 어쨌든, 네. 소유주가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국회 출입을 막았던 것처럼 며칠간의 여유 기간은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의 점거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도 네.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저가 없어서 방을 못 뺀다는 게, 아니, 이분 청와대 오기 전에 집 없었어요? 삼성동 집이 있죠. 집이 근데 있는데. 그 말도 안 사저가 되는, 이제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게 되는데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동 사저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경기도 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경호에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경호 지원을 받지 못하죠. 이게 만약에 하야를 했으면 지난번에 얘기한 하야를 것처럼 받게 돼도 경호는 받게 하나를 돼요. 해도 기본적인 경호는 받도록 됩니다. 그걸 이제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등급의 비밀과 정보들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이 납치를 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네. 경호를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이게 5년인가 3년 기간 동안은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를 하고 네. 그 이후의 기간은 경찰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반 경찰 경호 네. 단계로 낮춰져 있는 거죠. 네. 됐네요. 많은 분들 걱정하셨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짧게 끝났어요. 네. 우리는 1시간은 넘게 걸릴 거다 이렇게 근데 맞아요. 생각했는데 당연히 12시는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네. 빨리 끝나서 저는 오늘 선고가 한편에 진짜 스릴러를 본 것 같았어.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성동 예.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권성동. 권성동? 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뭐야? 개헌을 통해서 국회 측 대한민국의 변호인입니다. 정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무슨 갑자기 정치를 개헌을 해야 만들 수 되는데요. 있도록 생뚱마저 권성동.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 예, 권성동 깊이 의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예,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탄핵 심판 바른정당 소속이죠.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에이, 뭐 제대로 제대로 없을 것 같아. 감안하지 뭐 못했다고 개헌 얘기 생각합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는 반성하고 뭐 굳이 국민 우리가 들을 이유는 여러분들께 없을 것 같아요.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잘라주세요. 이거 뭐하러 서로가 됐습니까? 서로에 예.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탄핵 인용을 예상하시면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냐, 뭐 그렇게 좋은 일이냐, 이거 참 그 국가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고 너무 좋아하는 티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탄핵 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그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명히 그 국정농단 사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 힘으로 적법하게 민주주의 과정을 절차를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탄핵 심판만으로 잠깐만요. 끝나는 게 제가 아니에요.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오디오 사정이 좋지가 않아. 예. 아,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네, 피청균 측 대변인이 나왔었는데 지금 지나갔네요. 예. 네. 서석구 변호사가 네.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물론 정치권에서 막 기쁘게 하는 그 포션을 취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요. 그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예, 교수님 잠시만요. 서석구 변호사의 오디오가 나오니까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 촛불 집회 지금 이거는요 결국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하는 이 촛불 세력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면 서석구 변호사는 나와서 이게 이석기의 석방을 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 사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 국회의 탄핵 소추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는 2번이나 사면했던 그 세력들 횡설수설하시는 이 것 세력들이 같은데요? 또 사면해가지고 나올 것이 이 헌법재판에는 이석기란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가 구속되면 이석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 있어야 되나요?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요?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분 마치 박근혜가 탄핵되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도 될것 이석기가 같은데.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우리 장부경 PD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 아까 그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에 명확하게 말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단순하게 선출된 어떤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헌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선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분이 앞으로 자녀 임기를 더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기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그 정권 교체되고 이런 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살아있는 권력자를 몰아내는 경우는 정말 이런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 났지만 이거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 광장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국회가 그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탄핵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했고요. 예. 그 채택을 받아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이 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 당당히 우리가 시민혁명으로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같은 날은 국경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날을 기려서 우리가 지금 아마 그 광장에 수많은 외신들이 그 아마 헌법재판소 앞을 지금 풍경을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시민들이 정말 최대한 시끌벅적하게 이 기쁨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네. 이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법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 등을 통해서 피로 어떻게 정권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절차에 의해서라고 하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준 권리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간 또 이렇게 또 승리의 순간을 또 우리 시사정비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셨는데 기왕이면 구독하기도 어플을 통해서 구독하기도 한번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힘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속보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전 대통령이죠. 이제 뉴스 화면에서도 박 대통령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청와대 퇴거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8대 0으로 지금 인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탄기국 사람들도 박근혜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더 이상 난동 부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 8분도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뭐 시원하게 깔끔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되게 쫄았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아니라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정말 저는 진짜 아주 소름 끼치는 스릴러 한 편을 본 것 이제 같아요. 그 속보의 이름을 바꿨네요. 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박 전 대통령이라고. 저희 얘기 예. 들었나 봐요. 청와대 퇴거 절차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 시사정비소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막, 너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 뭐 했어?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면, 네. 우리 시사정비소 녹음하고 있었어.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JTBC 페이스북 중계는 7만 5천 명이 보셨다는데 우리 중계는 한 100명 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팟빵 중계 많이 보셨을까요? 12만까지 저희 들어왔대요. 시사정비소 팟빵을 통해서 12만 명이 네. 동시에 보셨다고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희도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까요? 네. 이쯤에서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네. 저희는 정상적인 원래 저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항들을 어떻게 분석해 볼 것인가, 그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버티면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또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바로 헌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0일간의 스케줄이 각 정당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분석들 꼼꼼하게 준비해서요. 당장 오늘부터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시사정비소와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국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탄핵 여러분들이 이뤄낸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시사정비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